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자, 6월 27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외로운 기러기가 된 여돈입니다. 당분간 한 달 정도 우리 장수혁 부사장님의 부재 속에서 저 혼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순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오프닝을 하면서 간략하게 밤 사이에 있었던 미국 증시 상황을 브리핑을 해드리고 이후에 저희 이제 전문가분들과 함께 심층 인터뷰 월가의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는 시장 상황이 굉장히 또 많이 올라서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 시장도 주간 단위로 3주 만에 그리고 2년 내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아주 좀 편안한 주말을 보내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올랐던 시장의 폭을 보면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S&P 지수 모두 2에서 3%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많이 하락했다라는 낙폭이 과대했다라는 인식 그리고 이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고요. 지난주 이렇게 해서 미국 시장이 2년 만에 가장 최대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얼마나 올랐는지 보자면요. 다우지수가 2.68%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3.06%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국채금리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의 상승률이 3.34%로 가장 높았는데 분석으로는 다양한 경제 지표 가운데 소비자들의 장기 기대 물가치가 기존에 발표된 것보다 낮아진 것 때문에 상승을 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기 인플레가 기대치가 오르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비자들의 물가 상승 기대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커졌는데요. 하지만 관련된 미시간대 소비자 관련된 수치가 예비치보다 낮아지면서 인플레이션 기대치에 대한 우려가 살짝 누그러진 게 상승의 배경이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5월에 발표된 신규 주택 판매도 5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키움증권 이원주 선임연구원 모셔서 자세한 미국의 주택시장 상황에 따른 또 그 현황에 따른 투자 아이디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두 상승세를 보였고 일부 종목들만 하락을 보였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이 일제히 올랐는데요. 얼마나 올랐는지 여러분 함께 보시죠. 대형 기술주들 중에서 메타와 넷플릭스가 가장 좀 큰 폭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많이 하락했었죠. 메타는 7% 넘게 강세를 보였고요. 넷플릭스의 주가도 5% 넘게 급등을 보인 가운데 알파벳 5%대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도 4.53%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도 각각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3.4%대 애플도 2.45%대 상승을 보였고요. 또 전반적인 빅테크 가운데 그동안 좀 부진을 보였던 반도체 관련해서도 엔비디아의 주가가 5%대 AMD와 인텔도 각각 5% 그리고 인텔은 3%대 올랐습니다. 마이크론도 3%대 퀄컴도 4% 넘게 올랐고요. ASML도 6% 넘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오늘 에너지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고요. 그동안 좀 올랐던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의 희비가 좀 엇갈린 가운데 여행, 항공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의 상승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보잉이 5% 넘게 올랐고요. 아메리칸 항공이 7%대 상승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도 7% 넘게 올랐습니다. 델타도 마찬가지로 5%대 사우스 웨스트 항공도 4.98%대 상승세 보였습니다. 금융주도 일제히 올랐는데요. 상승세는 웰스파고의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어떤 배경이 있나 봤더니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서 금융주 내에서도 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버퍼가 필요하다라는 분석과 함께 좀 덜 올랐고요. 가장 좀 안정적으로 보이고 있는 웰스파고가 주가가 이날 7% 넘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외롭게 저 혼자 간단하게 여러분께 이제 시장 상황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께 시장 상황을 점검을 해 드리고요. 이후로는 우리 또 오늘은 키움증권 이원주 선임연구원 그리고 월가의 소식과 또 시장에 대한 분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뉴욕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상승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어떤 얘기인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기술적 반등일 뿐이다. 이 베어마켓 랠리 속에 이 반등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좋은 얘기들보다는 시장을 좀 아직은 제한적으로 보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하나 확인해 보자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컨퍼런스를 주말 사이에 진행을 했는데 그 안에서 발언이 빠른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피하는 최선이다. 연말까지 금리를 3.5% 올리자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재차 반복을 했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관련해서는 논의 관련한 게 시기상조고 침체는 분명 가능하지만 그래도 미국 경기 우리는 건재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전문가들의 주가 반등에 대한 분석들을 좀 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세장에서의 일시적인 반등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했는데요. 오한다의 제프리 할리 선임 시장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보면요. 이번 주 움직임은 지난 20년간의 중앙은행의 지원으로 태생적으로 학습된 주식과 채권에서의 헐값 매수의 결과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저가 매수한 거다. 낮아진 상황에서 수급이 유입된 것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단기적으로 출구가 너무 많이 달려간 나머지 이것이 숏 스퀴즈로 이어져서 약세장의 조정이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타났고요. 울프 리서치의 크리스 세넥은 지난 3일간의 주식시장의 반등은 극도로 과매도된 환경에서 나오는 역시나 약세장 랠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추가적인 단기 반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중기적인 약세 시나리오는 유효하고 다음 하락장은 침체 위험이 증가하고 기업들의 실적이 하향 조정되는 것에 의해 주도될 것이라고 예상을 내놨습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 실적 시즌이 또 금방 도래를 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월모부에서도 얘기해 드렸듯이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지금은 아직까지 완연하게 꺾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이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또 이에 따른 충격을 받게 된다면 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려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저의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심층 인터뷰 월요일 이 시간 키움증권 이원주 선임연구원 그리고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잠시 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 엑소모빌이 만든 엔진 오일을 소개합니다. 포르쉐, 벤틀리, 에스턴 마틴이 선택한 최고의 엔진 오일 모빌1. 가솔린, 디젤은 물론 하이브리드까지 최적의 성능. 합리적 엔진 오일 모빌 슈퍼. 무엇을 택해도 엑소모빌의 기술력은 그대로. 느껴보세요. 달라질 당신의 드라이빙. 모빌1, 모빌 슈퍼. 전국 모빌 전문점에서 만나보세요.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낭만은 무엇인가? 수익을 내는 것만이 낭만일까요? 가진 자가 잃지 않고 지키기 위한 전략이다. 단순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정말 자신 있는 종목에 저희가 선정하신 분은 저희가 지난주 했었던 실습 미션의 혜택이 공개가 됩니다. 추가 합격자 중 한 명은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심층 인터뷰 월요일 이 시간 키움증권 이원주 선임연구원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국 주택 시장의 현황과 투자 아이디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데 주말 사이에 발표된 내용들을 보니까 5월에 신규 주택 판매가 좀 늘어났어요. 이게 네. 가격이 조금 빠져서 쌀 때 사야 된다 뭐 이런 심리인 건지 왜 늘어났는지가 일단 궁금한데. 일단은 그 주택 수요보다는 공급이 지금 압도적으로 부족한 상태이고요. 공급량만 늘리면은 신규 주택 판매는 늘어나는 상황이 맞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팬데믹 이후에 좀 그 급격하게 좀 이렇게 인력도 부족하고 원무자재도 부족했던 이슈들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거는 맞거든요. 네. 근데 그런 문제 때문에 공급이 늘어나니까 그대로 다 팔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최근 이제 주식시장도 그렇고 가상화폐 시장도 그렇고 급락했다가 주말 사이에는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안심할 만한 반등의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주택시장이 워낙에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금리가 인상이 되면 이게 수요가 줄어들어서 주택시장 관련한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주택시장 관련해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금융시장이 가장 흔들리고 있는 이유를 고민해 보면 네. 역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그렇죠. 연준이 여기에 좀 큰 수술칼을 들이대야 되는 것 같다라는 게 지금 가장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가의 구성 요소를 좀 살펴보는 게 좋은데요. 그 그래프를 좀 보시면은 네, 이게 그래프. 미국 4월 소비자 물가 지수의 구성 비중을 가져온 건데 결국에는 단일 항목 기준으로는 주거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33%. 네, 결국에는 이 주거비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물가가 좀 가파르게 오르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주거비의 가장 큰 구성 항목이 렌트비 같은 경우는 거의 YOY로 전년 대비 15% 가까이 계속 상승하는 상승이 요즘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래서- 마이애미 막 이런 데는 40% 넘게 맞습니다. 올랐대요. 네, 평균적으로는 15%지만 지역별로는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결국 주거비를 잡아야 되는 이제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실 모기지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5월달 기존 주택 판매는 감소를 했다라는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주택 시장의 버블이 좀 꺼질 것이다. 그러면은 뭔가 자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꺼지면은 이게 또 엄청난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오늘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2007-8 금융위기 같은 그 버블 붕괴 같은 현상은 없을 겁니다라는 말씀들을 드리려고 하고요. 크게는 좀 세 가지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은 첫 번째 근거는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레버리지가 낮다라는 거고요. 결국에 금리의 민감도가 높으려면 레버리지가 높아야 되는데 빌려 쓴 돈이 적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빌려 쓴 돈이 적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다주택자 비중이 사실 높아야지 이렇게 이 금리가 올라가고 좀 경기상이 안 좋을 때 매도세가 크게 나오는데 지금 다주택자 비중이 너무 낮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공급이 원래 좀 과잉 현상이 일어나야지 사실 주택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주택 공급이 구조적으로 낮아졌고 이게 좀 추가로 늘어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주택시장 붕괴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뭐 초과수요 강도가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좀 줄어들 수는 있으나 붕괴까지는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론은 그겁니다. 결국에는 높은 물가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아직은 뭐 공격적으로 적자 기업인데 성장주인 기업을 공격적으로 바닥 잡고 사자라는 뷰보다는 좀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추천드리고 있고 주택 대형 건설사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원주 선임과 함께 가장 많이 봤던 지표 중에 하나가 얼마나 미국 국민들의 은행 계좌가 빵빵하게 차여 있느냐, 맞습니다. 네. 얼마나 좀 덜 돈을 빌리고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보는데 시장 참여자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의 레버리지 상태가 얼마나 낮은 겁니까? 네, 보통 미국에서 분기별로 이 모기지 대출 전체 금액을 이제 부동산 시장의 가치로 나눠서 이제 LTV를 이제 그 국가 LTV를 좀 말을 해주거든요. 그 국가 LTV를 화면을 보면서 좀 확인을 해보시면은 과거에 2007, 8년 때 레버리지 너무 많아요라고 얘기 나올 때가 보통 한 60%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역사적 최저치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30%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미국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부채를 크게 키워놓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과거보다 높진 않습니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표를 가져온 거는 아까 말씀해주셨던 이제 25개 은행의 합산 대출과 예금 추이를 그려놓은 건데요. 우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대출과 예금의 비중이 거의 1대1로 좀 동일했었어요. 그런데 2007, 8년 정도부터가 대출이 조금 더 올라가면서 좀 실제로 금융위기 같은 게 있었던 거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은행 예금이 너무 많고요. 지금 자주 색깔 선이 맞습니다. 네. 예금이죠. 이게 예금이고요. 100%를 넘었어요. 네, 지금 이제 이쪽 그 아니에요? 축을 보셔야 되는데, 네, 지금 금액으로? 네, 금액으로 네네.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파란색 그래프가 대출 규모인데, 네. 지금 대출 규모보다 은행 예금 규모가 거의 2배 이상 높습니다. 지금 약간 네. 덜 푸른 색깔, 진한 네, 푸른색 네. 말고 진한- 덜 푸른 색깔이 대출입니다. 대출 네. 대비해서 예금의 비율인 건가요? 맞습니다. 네, 대출 대비 예금 비율을 네. 말하는 거고 이 비율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50% 오.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출 규모보다는 예금 예금이 더 규모가 많다. 2배 이상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은행 예금이 뭐 기업 소비자들이나 이제 뭐 리테일 소비자들의 예금을 합산한 거니까 네. 기업이나 지금 그 국민들이나 너무 돈이 예금에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사실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계좌, 그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가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는 좀 극빈층이나 중산층 이하 중에서는 계좌가 없는 분들도 많다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지표가 절대적으로 전체 미국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지표인지가 좀 궁금해서. 근데 그 비중 자체가 네. 막 그 이 엄청 숫자 낮진 트렌드를 않습니까? 바꿀 만큼 그 정도는 아니에요? 높진 않을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볼게 주택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조금 다시 더 늘릴 가능성은 없는지. 근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게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적다 이런 네, 얘기를 맞습니다.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매물이 한꺼번에 나올 가능성도 좀 적은 거겠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다주택자 비중을 살펴보는 지표가 통계가 정확히 숫자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좀 대용해서 볼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요. 그 그래프를 좀 살펴보시면은 이 파란색 그래프가 미국의 월 렌트비 중위값을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 그래프가 기존 주택 매매 가격 중위값을 나타낸 겁니다. 근데 이게 이 격차를 보는 게 다주택자 비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그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한다는 거는 주택 매매 시장에서는 수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보통 다주택자는 주택을 매수한 다음에 이제 월세를 공급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임대 시장에서는 오히려 월세 공급자로 작용합니다. 네. 2007, 4, 5년 대 시기를 좀 보시면은 매매 가격은 급하게 올라가는데 렌트비는 아래로 눌려 있어요.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많이 매수해서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막상 이게 다 임대 시장의 공급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렌트비는 눌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로직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이 매매 가격이 올라가면서 렌트비는 눌리는 환경일 때가 다주택자가 조금 많은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최근 상황을 보시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 매매가랑 렌트비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고, 이거는 어떤 거냐면 1주택자가 주택을 렌트하고 있다가 매수할 때 좀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전반적으로 지금은 다주택자가 시장을 끌어올리는 환경 전혀 아니고, 지금은 그냥 주택 자체가 너무 부족해서 렌트비나 이제 매수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그림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뭔가 물가가 올라가고 주택 가격 많이 올랐으니까 뭐 매매 차익도 얻고 싶을 거고 뭐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팔고 싶을 거고 이런 건 다주택자가 많아야지 좀 가능한 환경인 건데 지금은 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금리가 올라간다고 주택 가격이 폭락 수준으로 뭔가 그런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이게 미국 국민들이 만약에 주택을 그럼 예를 들어서 팔고 나는 월세로 렌트를 하겠다 이런 구조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그래도 약간의 주택 가격의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발생 가능성은 좀 낮나요? 근데 좀 낮게 보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다주택자가 좀 적은 네. 게 있고 그리고 다음 그래프를 좀 보시면은 네. 이게 최근에 레나라는 기업, 그러니까 미국의 주택 2등 건설 업체 좀 고급 주택을 많이 짓는 곳인가요? 좀 네.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네. 1등 업체인 디아로턴 같은 경우는 네. 저가 주택만 판매하는 회사인데 레나 같은 경우는 다양한 포트폴리오, 뭐 예를 들어서 한 주택당 거의 7억, 8억 넘는 주택도 판매하는 업체이고요. 네. 그 레나 같은 경우 2분기 때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잔고가
역사상 최대급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결국에 그 주택업체들은 신규 주문을 미리 받고요. 네. 그리고 공급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제 미국은 거의 단독주택이니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건설해서 공급하는 구조인데 네. 이게 수요보다 공급이 너무 적다 보니까 계속 누적적으로 이렇게 잔고가 쌓이는 거고요. 지어야 할 집들이 남아있다는 네, 남아있다라는 거고 그럼 이 잔고 중에서 좀 취소되는 비중이 좀 중요할 텐데 네. 취소율도 역사상 최저급으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지금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현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규 주택 늘어난 거 왜 그러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수요가 워낙 많고 공급만 되면은 팔리는 좀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좀 이 지표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뉴스에서는 막 이제 뭐 주택 뭐 판매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리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좀 현황을 살펴보면 잔고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나마 레나 같은 대형 건설사들은 이 인력 부족 문제나 원부자재 부족 문제에서 좀 그래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네. 왜냐면은 이 레나 같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대형 커뮤니티를 딱 그러니까 토지를 엄청나게 사서 그 지역을 다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 만들듯이 단독주택 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타운을 아예 타운을 만드는 그 커뮤니티라는 표현을 보통 쓰는데 이 커뮤니티를 만들 때 대형 커뮤니티라면은 조금 더 인력 부족하더라도 이 규모의 경제 바잉 파워 효과로 인력을 먼저 끌어당길 수 있고 네. 원부자재도 먼저 가져올 수 있거든요. 좀 최근에 좀 미국에서 트럭 드라이버 부족 문제 같은 네. 게 있어서 모든 커뮤니티에 다 이렇게 원부자재를 뿌릴 수가 없으니까 보통 대형 단지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 표에 보시다시피 그나마 레나 같은 기업은 주택 건설량을 늘리고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KB홈이라는 업체도 그렇게 작은 업체는 아닙니다. 주택 건설 기준으로 5위 업체인데 근데 보통 이제 레나가 한 분기당 15,000호 정도 공급을 한다면 KB홈은 3,000호 정도 공급하거든요. 그 정도 규모 차이인데 이 KB홈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공급이 거의 못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누적되는 잔고 수는 사실 레나보다 더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커뮤니티가 좀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급을 받기가 원활하지 않아서 3,000호밖에 만들지 않아도 좀 만드는 게 좀 버겁다. 버겁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력이 어디로 먼저 이동하느냐, 원부자재가 레나 쪽으로 먼저 이동하느냐라고 할 때 이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는 겁니다. 소형 건설사들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대형 건설사만 공급량을 조금씩 늘리는 분위기고 네. 이런 KB홈 아래에 있는 수많은 건설사들은 공급량이 오히려 줄어들거나 좀 그런 환경에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급이 작다 보니까 네. 사실 렌트비랑 매매 가격이 같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어차피 렌트비가 올라가 버리면 아무리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고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많은 참여자들이 그냥 매수를 선택할 요인들이 좀 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굳이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고 네. 이런 공급 불안 상황에서 렌트를 선택하는 전략이 렌트비가 올라가는 환경이고 공급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잘 안 나온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뭐 관련해서 주택 관련된 기업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레나가 이제 저번 주 월요일에 실적을 발표했고 KB홈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레나와 KB홈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거의 그 시장 대비 2배 이상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택 건설 업체들을 매수하기 좋은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최저 밸류에이션인데 왜냐면 다들 다 주택 버블을 예상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최저 밸류에이션인데 지금 이제 상승 모멘텀을 탄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근데 보셨다시피 지금 좀 중소형 건설사들은 이 공급량을 많이 못 올리니까 매출액 증가폭이 조금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KB홈 최근에 실적 발표한 거 보면은 매출액이 전년 대비 한 20-30% 정도 늘었는데 한 20% 정도 늘었는데 레나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30% 이상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대형 건설사가 조금 더 실적 상승폭이 좀 가파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주택의 1위 건설업체인 디아로턴과 그리고 2등 건설업체인 레나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네. 두 업체 간의 차이점을 조금 설명드리면 디아로턴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좀 저가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업체 그리고 레나 같은 경우는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가격대의 그 주택을 공급하는 업체이고요. 또 레나의 조금 특이한 점은 좀 그 미래 기술에 좀 투자를 많이 합니다. 미래 기술이요? 네, 그냥 3D 프린팅으로 이제 주택 짓는거나 아니면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주택을 거래하는 시스템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투자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선호도에 맞게 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디아로턴에 조금 더 방점을 주고 있습니다. 네.
비싼 집보다는 어쨌든 서민을 위한 집을 많이 만드는 그런 기업들에 더 뭔가 매기가 집중될 것이다. 그런 쪽으로 보고 계신 거네요. 일단 그 재택근무 트렌드에서 네. 좀 아무래도 도심 지역에서 좀 이제 저가 주택 위주로 수요가 옮겨가는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디아로톤을 조금 더 좋아하고 있고, 그리고 디아로톤이 조금 더 그 수익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가 주택을 짓고 있긴 하지만 이런 좀 대규모 건설 현장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수익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좀 디아로톤을 더 추천드리고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주택 가격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뭐 미국에 직접적으로 집을 사는 개인들의 계좌 잔고, 그러니까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예금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봐도, 그리고 주택 공급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현황을 봐도 주택 시장에 있어서는 좀 견조한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물가 지표가 떨어지는 거에는 크게 일조하진 못하겠네요. 네, 사실 그게 좀 가장 문제일 것 비중이 같고요. 큰데. 네, 그 쉘터비, 그러니까 주거비가 좀 계속 네. 올라갈 것 같으면 물가가 잘 안 잡힐 수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연준이 조금 더 큰 칼을 긴축을 들이대야 되는 하겠죠. 환경이 좀 있을 거라고 봐서 좀 저피해야 할 종목 중에 실적 빠르게 올라가는 기업 위주로 투자하면 좋겠고, 그런 업체로 주택건설 업체들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네, 최근에 지난주 반등에서도 주택 관련된 기업들 대표적인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은 연중 저점에서 반등을 일제히 나타냈습니다. 레나도 그렇고 뭐 디아로톤도 그렇고, 앞서서 뭐 하나 더 뭐 있었죠? KB홈, KB홈도 그렇고 세 종목 모두 그랬는데, 그 중에서 또 매력적인 종목 몇 가지 확인을 해봤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제 전체 시장이 빠져도 또 이런 종목들에 있어서는 개별 호재가 있다라는 부분을 늘 인지를 좀 하고 대응에 나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심층 인터뷰 함께했고요. 키움증권 이원주 선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먼 밀러 뉴 에어론 체어.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은 1. 그냥 2% 의자를 빌려 쓴다. 2. 당근마켓에서 매물을 기다린다. 3. 위즈덤 칼리지를 30만 원에 신청하고 의자를 50만 원 할인받아서 구입한다. 와우. 이프로님, 그거 저도 하나 사주시면 안 돼요? 엄청 좋아 보이는데? 3프로TV 앱이나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혼자 진행하다 보니까 옆에 우리 저의 이제 개그 콤비 장우석 부사장님이 안 계셔서 개그도 못하고 굉장히 뭐 아쉽겠다라는 그런 댓글도 봤는데요. 뭐 지금 시장 상황이 뭐 다행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막 개그하고 웃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그나마 저에게는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좀 웃는 이야기 할 수 있는 시장이 좀 좋아지는 그런 시기가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하루빨리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도 건강하게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과 시장 흐름 한꺼번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프닝 때 제가 브리핑을 했거든요. 네네. 숨 차서 정말 침이 꼴딱꼴딱. 쉽지 않죠? 너무 어려워요. 네. 네, 이게 혼자서 떠든다는 게 참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시장 좀 더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지난 주말뿐만 아니라 지난 한 주간을 저는 간단히 정리하면 그냥 워낙 많이 떨어졌고 네. 투자 심리가 워낙 최바닥에서의 반등 정도로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서 보거나 이렇게 미국 사람들의 소위 그 미국 사람들도 개미들의 그런 커뮤니티 이렇게 반응 이렇게 보면 지난주에 떨어졌다고 해서 떨어진 거에 대한 반등이 크게 나왔다고 해서 신뢰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못 봤어요. 그만큼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한 반등.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많이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데드캣 바운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죠.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은 가능하고 지나고 나면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이 정도의 반등, 바닥에서 한 7, 8% 올라갔거든요. 이걸 갖고 큰 의미를 갖기에는 아직은 쉽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수치를 보면서 네. 확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어찌됐건 그나마
반가운 것은 이틀 연속 급반등이 이어진 것 자체가 진짜 오래간만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난 주말 이틀 연속 크게 계단식으로 2번 올라간 모습이 지난 주말 목금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하루로 보면 그 나스닥은 3%가 넘게 올라갔고요. 가장 많이 올랐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무려 지금 주간 단위로 보면 7%가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S&P는 6%가 넘는 상승을 보였고요. 네. 그래서 주간 단위 6.4%가 S&P 500 기준을 보면 2020년 5월 이후 최대 폭의 반등을 보인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살짝 베어마켓에서 빠져나왔더라고요. 베어마켓에 뭐 빠져나왔다기보다는 저 밑에서는 약간 좀 바닥에서 약간 벗어나려는 네. 그런 시도 정도라고 보셔야 시도. 될 것 같고요. 공식적으로 베어마켓을 벗어난다는 의미는 완전 불마켓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4,700포인트 정도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멀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하나씩 한 세 장을 연달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완전 초록 물결이었죠. 이건 금요일 하루입니다. 하루짜리입니다. 하루짜리. 이건 전부 다 초록색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빨간색이나 붉은 거가 몇 개, 회색이었죠? 별게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냥 다 올랐다. 여기서 뭐 회색 정도가 약간 회색지대 있는. 월마트. 네, 그런 정도가 되겠고요. 전부 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이런 거, 아마존, 뭐 그리고 메타 플랫폼 이런 것들이 뭐 5, 6%, 7%까지만 올라간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버크셔스에도 지금 4%가 올라가고. 아니 버크셔스에 저 할 말이 있어요. 네네. 매매 체결이 안 됐어요. 사실 여러분. 아, 전체 왜 연락이 없나 좀 짜증났죠. 아니, 네, 짜증나실 필요는 없고. 아니 사실 우리 이 위원님께서 네. 작년이었나요? 올해였죠, 올해였죠. 그러니까 올해 네, 초에 네. 저한테 버크셔스의 네. 그 A주는 안 되고 B주 한 주 사주신다 그래서 네. 지난주에 저에게 이제 원화로 35만 원을 입금해 주셔서 제가 그때 캡처를 해놨어요. 그래서 네네. 그날 제가 밤에 매매는 못할 것 같아서 걸어놓고 잤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올라가니까 안 사지죠. 이렇게 4% 가격을 넘게. 지정하셨어요? 네. 아이고 얼마나 대박 보신다고. 참 제가 약간 어이없는 얘기 나로 어떻게 공부 좀 해야겠네요. 아니 그래가지고 저희한테는 마켓 프라이스라는 게 있잖아요. 네. 시장가. 전 그래서 오늘 네. 조금 더 환전해가지고 더 채워넣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네. 인증샷 좀 네, 해주시고요. 인증샷 보내도록 그래서 한 주 이런 거 하겠습니다. 하실 때는 그냥 시장가로 사시는 게 제일 편하죠. 알겠습니다. 예. 이건 나중에 좀 또 말씀드리겠고요. 네. 어찌됐건 이런 벅세스가 4% 올라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의미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죠. 이건 네. 하루짜리입니다. 하루짜리요. 그렇죠. 다음은 주간입니다. 주간 단위 보면 에너지 sek터가 하락했으면 에너지 섹터가 하나 하락했고 에너지는 이 어떤 120달러 같은 것이 105달러 수준까지 유가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한 4% 정도 떨어졌으면 고점인데 순간적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관련해서는 우리 장훈수 부장이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들인데 어찌되었건 그것만 지금 지난주에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나머지 11개 섹터가 그냥 거의 다 올랐다라고 네.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연초 대비를 보면 아. 연초 대비까지 같이 보여드리면 여전히 18건색이죠. 그래서 이 정도 올랐다고 해서 좋아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물론 최바닥에 사실 몇 분 계시겠지만 실제로 보면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전부 다 빨갛고 지금 올라간 것 보면 초록색은 소위 헬스케어 정도가 네. 있겠고요. 에너지 정도, 이 2개 정도. 그리고 필수 소비재군이 좀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군.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하락세에서 멈추 못하고 있고요. 섹터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들어서 좀 플러스 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헬스케어, 에너지. 그나마 에너지가 50한 5, 6%까지 가다가 30% 이내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올해는 철두철미하게 재미없었던 그런 장세였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시장의 반등에 대한 의미를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데 숫자로 좀 보자면 네네. 어떤 상황인 거죠? 네, 지난주 반등의 가장 큰 게는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인가 한번 보여드렸던 네. 화면인데요. 역시 저는 낙폭과대가 첫 번째 이유라고 했어요. 낙폭과대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직전 2주 연속으로 보여드렸던 것이 바로 이 그림이잖아요. 2주 연속으로 5% 넘게 떨어진 것이 역사적으로 딱 7번밖에 없었고요. 이게 이제 8번째가 요번에 나타난 겁니다. 요번에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한 달 이후 그리고 3개월 이후 6개월 후 1년 후인데 한 달 후에는 평균적으로 보면 3에서 5%까지 올라갔습니다. 왜 3에서 5냐면 3은 이제 중간값입니다. 미디언이라는 가격이고 에버리지는 5%인데 그 주식시장에서 미디안을 더 평가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3% 정도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요 밑에 상승 확률은 60%. 다만 이제 한 달 뭐 3개월 6개월보다 1년인데요. 1년짜리를 보면 에버리지는 28%, 중위가로 보면 20%. 그러니까 20% 정도 올랐고 상대적으로 상승 확률은 거의 10번 중에 7번이 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그만큼 낙폭 과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등이라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일단 보고 싶겠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직전에 말씀드렸던 낙폭과대고요. 두 번째는 역시 원자재 가격 그리고 그것을 가져왔던 소위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갔던 것은 결국 원자재 가격의 상승인데 원자재 가격은 결국 두 가지로 보는 거 아닙니까? 결국 에너지랑 먹거리인데요. 그런 거 두 개를 중심으로 좀 봐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유가 어찌됐건 급락세를 살짝 내려갔지. 물론 이것이 왜 이렇게 떨어졌냐에 대해서는 또 말이 많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첫 번째는 글로벌 리세션에 대한 우려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경기 침체 우려. 예, 주말 라이브에도 설명드렸지만 충분히 말은 됩니다. 말은 돼요 일단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트럼프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도 가고 이러다 보면 조금 해결되지 않겠냐는 막연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이번 여름에 이번 7월 4일날 다음 주에 있을 서울 독립기념일 휴가 때 많이들 가지만 또 실제로 계획만큼은 운전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지금은. 많이 올라서. 네, 그렇죠. 그런 걱정이 있죠. 어찌 됐건 많이 떨어지는 것들이 한 두 가지 정도 요인이 있는데 그 신뢰성은 우리가 말하기 쉽지 않겠고요. 다음은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건 먹거리입니다. 먹거리. 원자재. 제가 토요일 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가나 이런 것들은 진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얘기가 돼요. 말은 달 수 있어요. 이거나 구리 가격 이런 건 말이 되는데 소위 곡물이 도대체 글로벌 리세션이랑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거죠. 물론 비싼 거를 덜 먹을 수 있겠지만 이건 비싸서 먹고 안 먹고가 아니잖아요. 네. 옥수수요. 옥수수 때문에 에탄올 지금 그러니까요. 난리 또 옥수수가 엄청나게 급락을 했습니다. 밀 가격도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대두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요. 카놀라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모른다. 팜유가 요번에 상당히 그 우려가 이슈가 됐던 건데 팜유 대신에 카놀라를 먹는다 모르겠어요. 비슷해요. 예, 그렇지만 하여튼 카놀라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죠. 이거랑 글로벌 경기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아니 없진 않겠으나 좀 영향이 있겠으나 꼭 그렇지는 않을 텐데 여하튼 좀 떨어진 거가 결국 지나고 오면 이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퇴색할 수 있겠죠. 하다 보면요. 다만 여기서 유의하실 것은 이런 것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6월 30일 날이요. 미국 농무부에서 그 6월 달에 작황을 발표한답니다. 그 월간 통계를 하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거가 조금 안 좋게 나오면 이게 콘 가격 같은 거 다시 급등할 수 있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가 6월 30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거는 작황이 요즘에 엄청 작황이 안 많이 좋죠. 예. 좋지 않죠 지금은. 아니 뭐 좋다라는 뭐 많이 생산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자꾸 나오는 걸 보니까. 근데 그건 이제 워낙 많이 그 슬로우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파종을 알 수 있어요. 파종이 4월 달, 5월 달에 많이 안 좋았는데 최근에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렇지만 그에 대한 신뢰도는 이제 확인되는 게 6월 30일이거든요. 6월 4일 날 USDA에서 발표가 될 텐데 그때 되면 또 한 차례 변동성이 있다고 또 블룸버그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시하실 분들은 그런 거 보실 분들은 좀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또 변동성이 클 수도 있다라는 데 일단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구리까지만 보면은요. 구리가 최근 열흘 동안에 20% 이상 급락했습니다. 20%. 그러니까 20% 이상 급락한 것이 또 코로나19 직후 이에 또 최대로 갑니다. 지금이야. 이런 것들은 진짜 원자재의 대표적인 거니까 정말 글로벌 경기 둔화, 리세션에 대한 우려감으로 조금 할 수 있겠죠. 요거까지 진짜 말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얘기하는 곡물 가격 이런 거는 약간 차이 나죠. 사실 이 곡물 가격이 앞서 이런 것들만 보여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분도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베이컨 있죠. 베이컨이요. 그 돼지고기요. 린호그라는 거 그런 것도 있겠고요. 또 가축 있죠. 가축. 그리고 무슨 뭐라고 합니까? 닭류 있죠. 닭 치킨 이런 값 다 나옵니다 지금. 근데 그 많이 급등했다고보다는 그들은 완만하게 오르다가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그래서 실제로 물론 환율 효과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민감하게 그 어떤 제품 가격이나 원재료에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까지는 팩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원님. 네. 위원님의 시간이 이제 여유롭지 않습니까? 천천히 말씀하셔도 그러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나누고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두 가지 이유를 확인해봤고 네. 세 번째로는 투자 심리가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 네. 세 번째죠. 세 번째는 진짜 왜 떨어졌냐를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진짜 심각할 정도로 악화된 투자 심리라는 거죠. 투자 심리가 뭐냐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가 주식에서 워런 버핏에 했던 얘기 중에 몇 가지 중에 많이들 회자되는 거가 공포의 사고 탐욕의 판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도 개인 투자가들의 심리는 최바닥에 가 있다. 최바닥. 그리고 실제로 이 최바닥이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큰 거래량 없이도 반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만 많이 쉽게 반등한 것도 분명히 그런 데서 찾을 수 있지만 또 반대편에서 동전의 반대면을 보면 이 반등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뭔가 보여줘야 되겠죠. 보여주는 것이 실적으로 보여주거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수구를 보여주거나 뭔가 큰 이벤트가 있어거나 우리가 가장 크게 기대하는 이벤트는 딱 하나 있죠. 전쟁이 끝나야 되겠죠. 누가 어떤 결과 나온 간에 전쟁이 끝나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불확실성을 줘야 되는데 줄여야 되는데요. 실제로 어떤 공포의 사고 탐욕의 판라는 그런 악화된 투자 심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악화된 투자 심리를 어떻게 보겠느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토요일 날도 주말 라이브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던 수치인데요. 어느 정도 많이 떨어졌는지를 나중에 저희도 한번 저희 미주미에서도 커뮤니티나 이를 통해서 한번 저도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분들한테 뭐 한국 주식은 제가 할 이유가 없겠고요. 미국 주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 본전이 언제 회복될 것 같다고 느끼시는지. 예상. 예. 근데 각자 다 다르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3배짜리를 많이 하신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우량주를 하신 분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에너지를 사갖고 위주를 사갖고 지금 고점에서 많이 최근에 떨어지신 분도 있고 아니면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해갖고 했기 때문에 각자의 본전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질문은 뭐냐면 미국에 이거는 전략가들이나 증권사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트위터를 통해서 개인들한테 물어봐요. 트위터에 참 보는 사람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사실 저도 여기도 한 표를 투표했어요. 저는요. 몇 년도에 하셨어요? 저는 8.1로 썼죠. 아니 저는 내년에? 이제 올해 내피셜이니까 뭐 어떻습니까? 저 혼자 생각이니까요. 그래서 이 질문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알려드리면 S&P 500의 사상 최고가가 아시잖아요. 1월 3일이었어요. 1월 3일이었습니다. 1월 3일 날 사상 최고가를 언제 다시 가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여기 딱 보면 어떤 무슨 쓰리고 피방님이 그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25년 후라고 쓰셨잖아요. 아니, 그런 분도 있죠. 여기 보면 그분이 37.5% 들어가고 아까 물 건너 가나님인가요? 이게 3년이나 기다려 하나 뭐 이렇게 하셨잖아요. 여기는 각자의 상상을 쓰는 겁니다. 상상. 자기의 생각이요. 2020년 올해 안에 갈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2022년에 고점,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4,770포인트일 겁니다. 그때 가격을 갈 수 있는 기간이 올해 안에 갈 수 있다는 사람이 8.1%입니다. 이 8.1%가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그 투자 전략가로 보면 마르코 콜라노빅이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오펜하이머 이런 쪽이 지금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2023년 내년에 달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25.4%, 2024년이 29.1%. 2025년 이후 앞서 아까 댓글 쓰신 분요. 그런 분들이 37.5%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내년 이후까지 걸릴 거는 사람이 90% 이상은 내년 이후라고 보고 있고요. 또 10명 중에 4명 가까이는 후년에도 안 된다. 뭐냐면 이거는 최악의 지금 투자 심리라는 겁니다. 지금 역설적으로 보면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많은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이렇게 최악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누구한테 했다? 트위터에서 물어보면 트위터에서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이 그냥 대답을 쓴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저희도 한번 기회를 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뮤니티에서.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요 느낌으로. 이 정도. 우리가 제가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AAII라고 여러 번 저희가 말씀드렸죠. 미국 개인 투자가 협회라고 하는 건데요. 개인 투자 협회를 보면 여러분들도 직접 서비에 참여하시려면 일주일에 $1랑 한 달에 $1랑 회비를 내면 됩니다. 돈을 내면 돈을 내면 되고 뭐 다양한 자료를 받죠. 거기서 볼 수가 있는데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지금 AAI의 센티먼트 서비라고 딱 구글에 치시면 딱 이 화면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첫 번째 화면 또 찍으면 이게 나오고 또 자세한 얘기가 또 이것저것 나올 수 있겠는데요. 여기 보세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 사람들의 38%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리시하게 시장을 보네요. 이게 미국 한국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제가 이거는 한 2, 3년 전에 한국 걸 본 적이 있거든요. 한국 거. 한국은
부정적으로 본 사람이 많습니다. 2, 3년 전에 한번 봤던 제가 언론에서 봤던 건데 제가 찾으려니까 못 찾았어요. 2, 3년 전 너무 코로나 팬데믹 시기라서. 그 직전이었어요. 그 하여튼 직전에?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늘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이게 38%대 31.5%가 중립, 베어리스가 30.5가 평균입니다. 역사적 평균. 이걸 좀 먼저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지금 6월 1일부터 일주일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관심 있으면 쭉 보시면 여기에 역사적인 거 다 나오고 이걸 차트로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사이트에 가시면 AAI의 센티먼트라고 치시면 여러분 AAI 치시면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6월 22일 가장 최근 건데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18.2%밖에 안 됩니다. 투자 심리가 엄청 안 좋은 거죠. 얼어붙은 거죠. 사상 25번째로 낮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이렇게 적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베어리스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59.3%예요. 60%니까 평균 대비 2배 같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도. 얼어붙은 거죠. 네, 개인 투자도 60%인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59.3%는 사상 6번째로 높고요. 올해 4월 17일인가 그때 4월 그 3주 차에 그때 약간 더 높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2번째로 낮은 거고 역사적으로 보면 6번째로 지금 높은 것이 부정적이라는 거죠. 실제로 미국 지금 주식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좀 줄어들었나요?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는 줄어드는 편이죠. 왜냐하면 저점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포기한 사람들 많고 쉬는 사람들 많죠. 그리고 꾸준히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많은 매도가 어디서 나왔냐면 개인 투자가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것도 잠시 후에 좀 보여드리겠는데 바로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거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딱 이걸 질문을 먼저 하셔갖고 역시 여돈 앵커의 진행에 관해서 제가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네. 보통 이제 개별 종목 볼 때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들을 보면은 네. 매수세가 조금만 유입돼도 네. 주가가 급등할 때는 엄청나게 급등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전체 시장도 그럴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우리나라는 장중에도요 개인 종목별로까지 개인 수급이 쫙 수급 나오잖아요. 쫙쫙쫙 나오잖아요. 미국은 그런 거 없죠? 없습니다. 유일하게 나오는 것이 공매도에 관해서 보름에 한 번씩 나오는 게 있습니다. 공매도 수량 전체적인 게 나온 게 있고 그래서 1억 달러 이상의 기관 투자가들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개인 투자가 돈이 엄청 많더라도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기관 투자는 1억 달러 이상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정도 제외하고는 발표하는 게 없다라고 보셔야 됐어요. 그것도 1억 달러 이상도 매일매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잖아요. 분기 끝나고 나서 45일 이후에 네. 발표된 거 그게 유일하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수치들이 어떻게 나오냐? 각 증권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각 증권사에서 사람들의 자기네 고객들의 매매하는 거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나오는 게 있고 또 작년까지 자주 발표됐던 것이 로빈훗에서 매매 많이 하는 것들을 보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로빈훗도 요즘 그걸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걸 약간 또 다른 방법으로 보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여튼 그거 없다고 보셔야 돼요. 이거는 골드만삭스 기준을 보면 실제로 보면 2019년 1월 1일 제로라고 봤을 때 보면 꾸준하게 올라가다가요. 이건 S&P 500과 나스닥의 비중이었다가 이게 결국 다시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금년 초부터 해서 전체 이거 수치는 의미가 별로 없겠고요. 골드만삭스 하나하고니까요. 이게 그만큼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직까지 팔 게 남았다는 거죠. 아까 요 부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요 내용을 보면 AI 센티먼트 서베이 보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쉽게 얘기해서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최근 1, 2년 사이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게 많이 바로 늘어났다. 쉽게 얘기해서 뭐라 할까요? MZ 세대라고 세대. 얘기하던 새롭게 주식에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많이 하는. 네. 우리를 보면 서학개미 미국에서는 후더라고 얘기하거든. 로빈 후더.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더 커졌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예전에는 아무리 시장이 안 좋더라도 이렇게까지 높아지지 않았다는 건데 요즘은 개인 투자가들의 매매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매매를 참여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이 미국에서도 하나의 현상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런 것들이 나타난 것이 개인들의 매도가 급증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의 반등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의 움직임을 야기하는 큰 이유 세 가지를 쭉 확인을 해봤는데 네. 그럼 지금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투자를 어느 쪽으로 고려해야 되는 거죠? 여러 번 제가 나름대로 타입으로 해갖고 분류를 해갖고 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주식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어떻게 판단하는 얘가 더 먼저 선결과제라고. 보유하고 있는 네, 종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판단이 돼야지 그 주식을 지금 갖고 갈지
아니면 더 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고 정리하고 아니면 떠날지 이런 거의 판단인데요. 저는 그냥 1단계 1, 2, 3, 4 네 가지 주식으로 여러분들은 모든 주식을 나눌 수 있다고 보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그리고 미주미 할 때도 제가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얘기했는데 또 헷갈려 하시는 분 많아갖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는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한국 주식까지 제가 논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요. 특히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들인 간에 4개 안에 다 웬만한 게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큰 어떤 교과서로 얘기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 스스로 다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분들이라면 첫 번째 돈을 충분히 잘 버는 기업이라고 보셔야 돼요. 돈을 잘 버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잘 버는 것들 뭐겠습니까? 가장 큰 게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이 되겠죠. 구글 같은 거 돈을 충분히 잘 버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는요. 벌기는 벌죠. 흑자는 나지만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업입니다.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거는 자체는 많은 분들이 다 압니다. 어떤 거를 얘기하는지. 테슬라도 그렇고 저는 이제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밸류에이션이 높은 것들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2번입니다. 1번, 2번. 1번은 돈을 충분히 잘 버는 기업이야. 2번은 벌긴 벌지만 밸류에이션이 높다라고. 각자 이건 어떤 것들은 테슬라도 잘 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엔비디아도 엄청 잘 번다고 보고 그럼 낮아진다 하지만 어쨌든 1번, 2번으로 각자 갖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이제 3번, 4번이 이슈가 됩니다. 3번, 4번은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겁니다. 3번, 4번은. 다만 지금은 적자입니다. 적자지만 두 개 다 적자지만 조만간 흑자가 날 것이라고 본인이 분명히 확신하는 거. 조만간이라는 것도 다 다릅니다. 조만간이라는 것도 어떤 분들은 한 달일 수 있고 이번 분기일 수 있고 3개월, 6개월 어떤 분들은 올해 안에 흑자만 나는 것을 흑자라고 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초장기를 보는 분들은 한 1년 안에만 나면 되지 2년 안에 나면 된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흑자란 말에 나오는 그런 흑자뿐만 아니라 에비타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순현금으로도 볼 수 있고 다양한 것을 방법이 있어요. 어찌됐건 상당히 좋아지는 거는 거죠. 지금 흑자 적자지만 상당히 좋아지는 거. 네 번은 적자인데요. 꿈과 희망만 여전히 넘쳐나는 것들. 그러니까 적자하고 뭐 페니스탁 이런 건 뭐 제가 말할 것도 없고 적자지만 진짜 좋다고 얘기하지만 언제 흑자 될지 진짜 꿈과 희망만 넘쳐나는 거죠. 대표적인 건 저는 우주항공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산업은 미국에서 대부분 그럽니다. 앞으로 15년 이후에 흑자 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산업 자체가 그러니까 진짜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거죠.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도 그 버진 갤럭틱 있죠. 저는 그런 애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리차드 브랜슨이라는 사람도 좋아하고 뭐 제가 찾아보기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주가 지금 $6, $7밖에 안 됩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언제 흑자 날지 아직 가물가물한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수많은 것들 아마 많이 말하면 이제 논란이 되기 때문에 말을 안 하지만 다들 아십니다. 특히 여기에 뭐가 많이 들어가면 스펙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4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기 잘 모르시지만 저는 진짜 좋아하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로켓랩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로켓랩은 호주 회사인데 우주 관련된. 네, 우주 회사죠. 근데 그거는 한 10년, 15년 있으면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저도 참 아직 못 샀어요. 근데 그거 대표 스펙이고 그거 로켓랩은 조금 그쪽으로 아시는 분들은 스페이스X를 노리고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인데 그 회사도 스펙으로 들어갔거든요. 주가에 형편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좋아하니까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이 4번이라는 거죠. 근데 1, 2, 3, 4번 중에서 지금은 어떤 걸 좀 보셔야 되냐면 1번과 2번은 그나마 버틸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조금씩이라도 적립지로 조금씩 더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3번, 4번은 지금 쉽지 않습니다. 지금. 왜 안 쉬우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실제로 보면 시장에서의 어떤 경기 순환 단계에서 보면 지금은 경기가 진짜 좋아지고 그러면서 돈을 막 풀고 경기가 좋아지라 돈도 엄청 풀 때 있죠. 그때가 딱 그거죠. 그게 언제냐면 팬데믹 직후였죠. 딱 그런 느낌이 되겠고요. 3번은 언제라도 이런 시기가 나오면 대박이 납니다. 3번은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2020년에 2019년에 테슬라 있죠. 딱 그때가 3번이 3분기에 흑자 전환하자마자 저는 이제 흑자 전환이 만한 재료가 없다라고 저는 평소에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보면 전 3번이 저한테는 에어비앤비였어요. 저한테는. 그렇지만 3번도 작년부터도 저는 에어비앤비가 전 3번이라고 봤는데 지금도 3번이죠. 작년에 3번은 올해는 될 줄 알았거든요.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지금 더 안전한 건 1번, 2번이죠. 근데 때문에 1번을 많이 갖고 있고 2번 좀 어느 정도 적정히 갖고 있는 분들은 크게 고민은 안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특히 3번, 4번에 집중돼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 지금
이런 거를 막 더 산다? 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거가 되겠고 이런 것이 흔히 해서 밸류로 표현을 하건 밸류 투자로 표현하건 배당으로 표현하건 뭐건 간에 좀 큰 틀에서 여러분들 좀 분산 투자가 필요하겠고요. 바로 요까지 보면 다시 한번 되겠습니다. 요게 보시면 저희가 자주 보여드렸던 골드만삭스의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들 기술주라는 거죠. 이 왼쪽 그림 요거는 올해 들어서요 S&P 500의 주가 추이입니다. 두 번째는 나스닥의 주가 흐름 되겠고요. 세 번째는 돈을 못 버는 기술주들입니다. 여기에 돈을 못 버는 기술주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3번과 4번이 겹쳐 있죠. 3번과 4번. 예. 근데 많은 분들은 3번도 아니고 4번을 또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4번. 그런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걸 제가 가장 큰 거가 저희가 10년물 그냥 우리가 발표해 다니는 10년물 금리 있죠. 그거랑 실질 금리를 자주 같이 보여드렸잖아요. 실질 금리가 플러스 될 거라고 제가 3월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이거 같이 보여드렸잖아요. 실질 금리가 플러스 되고 있고 지금 상당 뭐 조금 더 갈 여지가 있거든요. 실질 금리가 플러스 되는 시기에서는 돈을 못 버는 기술주, 돈을 못 버는 주식들 3번, 4번 주식은 아직은 조금 더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건 좀 유의하시면서 큰 틀에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분산 투자. 그리고 돈을 잘 버는 기업들 위주로 조금 보실 수밖에 없는 기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보면 너무 큰 지금 주가를 기대하기에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시장이 좋았었던 지난 한 2년 동안의 시장을 보면은 3, 4번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는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3, 4번에 너무 편중이 되어 있다면 아마 1, 2번을 가지고 계신 분들 대비해서 조금 더 좀 힘든 시간이 아닌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해드리는 거니까 내 종목이 지금 어느 번호에 속해 있는지를 좀 다시 한번 탐구해보는 시간 가져보셨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주말 사이에 시장이 우리나라 증시도 금요일에 코스닥이 5% 넘게 올랐고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분위기는 굉장히 반전의 드라마를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과연 좀 반등으로 확실하게 돌릴 만한 재료가 오늘 시장에 있을지 너무나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시장을 좀 차분히 바라볼 수 있는 자세로 오늘 시장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도 외로이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